两个巨人中一定会有一个倒下。 구독과 좋아요는 보다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경쟁적으로 서로 추가 관세를 부과하며 충돌하던 미국과 중국이 결국 10월 초에 고위급 무역 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중국 측 협상 대표인 유허 부총리가 미국의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 대표부 대표와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과 직접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최근까지 계속되고 있는 미중 간 보복 관세 부과는 이미 서로 수출하고 있는 거의 모든 제품들로까지 확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 평행선을 다리던 두 국가를 협상 테이블로 불러들인 것은 다름 아닌 무역 전쟁으로 인한 양국 내수 경제의 타격이었는데요. 중국은 올해 경제 성장률을 6에서 6.5%로 계획했었지만 이미 지난 2분기에 6.2%를 기록하면서 올해 목표 달성에 적신호가 켜진 상황입니다. 무역 전쟁으로 인해 경기가 점점 더 하강할 것을 감안한다면 하반기에는 성장률이 더 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아직까지는 중국보다는 나은 상황이지만 중국의 보복 관세로 인해 직접적으로 농가에, 간접적으로는 수입 물가 상승으로 인해 미국 소비자들에 대한 피해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트윗을 통해 보복 관세의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호언장담을 하고 있습니다. 주장대로 위안화 약세로 인해 중국의 수출 기업들이 대미국향 수출 가격을 다운시킬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것도 사실이며 중국 외에 동남아나 멕시코 등지에서 대체 수출 기업들을 찾을 수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 과정에서 미국 역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향후 경기 침체를 대비하기 위해 금리 인하 카드를 들고 나왔지만 많은 관계자의 이해가 얽혀 있어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빠른 시간 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선까지 금리를 인하해 줄지는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중국의 대미 수출액은 수입액보다 4배 이상이 많은 상황이기에 장기전이 되면 결국 더 큰 피해를 입는 것은 중국임이 분명하지만 화웨이가 걸려있는 상황이기에 중국은 절대 물러서지 않고 있으며 미국 역시 패권이 걸려있는 만큼 중국의 양보해서는 안 되기에 올해 무역 협상의 완전 타결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즉 화웨이가 미중 무역 협상의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거대한 헤게모니 전쟁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과연 미중 무역 협상은 어떤 결말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우리가 알고 싶은 세계입니다. 대체 화웨이가 무엇이기에 미국과 중국이 이렇게 날을 세워가면서 대립하고 있는 건지 매우 궁금합니다. 미국은 화웨이가 중국 공산당과 깊은 관계가 있고 중국 정부를 위해 스파이 행위를 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현재 비상장 기업인 화웨이의 지분은 런정페이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1.4%만 공개되어 있고 나머지 지분 98.6%의 주주는 공개되지 않은 채 그동안 다른 민영 기업들은 받을 수 없는 수많은 혜택들을 바탕으로 고속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미중 갈등의 중심에 서 있는 화웨이를 보호하기 위해 중국의 지도부는 중국 전체의 이익까지도 포기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공산당에게는 그만큼 화웨이가 중요한 기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화웨이는 민영 기업과는 다른 여러 가지 특이한 제도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바로 순환 CEO 제도입니다. 민영 기업에서도 경영 수업의 일환으로 후계자가 몇 개의 부문을 경험한 후에 CEO가 되는 경우는 볼 수 있었지만 화웨이는 3명이 6개월 동안 번갈아 가면서 CEO를 합니다. CEO는 기업의 큰 전략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인데 6개월마다 변경되면 효율이 높을 수가 없습니다. 화웨이가 굳이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외부적으로 정확한 이유가 알려진 바 없지만 중국 국영기업들은 대부분 공산당 간부들의 소유이기에 가장 큰 국영기업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화웨이에는 가장 고위층의 공산당 간부가 연루되어 있다는 추측은 어느 정도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순환 CEO 제도는 태자당, 공천당, 상하이방이 각자의 대리인 한 명씩을 화웨이의 CEO로 만든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 이유는 CEO 임기 6개월 동안 다른 2개의 정파가 지난 1년 동안의 이익을 잘 분배해 주었는지 확인 및 검증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화웨이의 이익이 어디로 가는 건지도 모르면서 애국이라는 기체 아래 소비를 강요당하고 있는 중국의 소비자들이 매우 안쓰럽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중국이 겪고 있는 또 다른 어려움은 바로 환율입니다. 중국 정부는 미국의 환율 조작국 지정에도 불구하고 미중 무역 갈등으로 인한 수출 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위안화를 절하시켰지만 가치의 하락을 걱정하는 투자자들이 시장에서 중국 관련 자산들을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위안화 절하의 직접적인 배경이 미중 무역 전쟁이기에 현 상황이 단기간에 해소될 가능성보다는 장기적인 추세로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위안화는 8월 한 달 동안만 3% 이상 하락했는데 이는 1994년 이후 월별 기준으로 최대 폭의 절하입니다. 물론 위안화 가치 하락은 분명 중국산 수출품의 국제 경쟁력 향상에는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70위안의 제품에 미국이 수입 관세를 10%에서 25%로 올린다고 해도 그만큼 환율을 절하시키면 거의 비슷한 가격에 수출할 수 있기 때문인데, 하지만 이렇게 인위적으로 환율을 조종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심각한 부작용을 동반하게 됩니다. 첫 번째, 수입 물가의 급격한 상승입니다. 기본적으로 원유와 수많은 원재료를 수입할 수밖에 없는 중국 입장에서 위안화 절하는 국내 물가 상승을 강하게 압박할 것입니다. 두 번째, 외국 투자 자금의 이탈입니다.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면 위안화에 대한 투자가 점점 줄어들고 중국 내 자본의 해외 유출이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중국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무원 총리가 직접 읍소까지 하면서 외국 기업들을 잡아두려 하고 있지만 가뜩이나 늘어나고 있는 정부 부채에 자본 유출까지 심해지고 있는 중국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고 투자를 늘리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우리 한국 기업들로서는 언제든지 정치적인 이유로 불합리한 제재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신만이 알 수 있는 영역이겠지만 미중 무역 협상에 큰 진전이 없다면 올 연말에는 위안화가 달러당 7.4위안까지도 내려갈 것으로 추측됩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중국에서 해외 송금 시 요구하는 자료도 많아지고 절차도 복잡해졌다고 합니다. 해외 출장을 위한 달러 환전은 반드시 재직 증명서나 회사의 직인이 날인된 출장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유학생의 환전 역시 재학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중국은 이처럼 자금 유출이 지속될 경우 해외 송금 등을 제한하고 각 은행의 외화 보유 현황 등을 파악해 평가를 하기로 했기에 이제 중국 외환관리국이 언제든지 불시에 해외 송금을 규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중국의 법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기보다는 운영하는 쪽에서 다른 해석의 여지를 두어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정부 기관 역시 정확하게 판단 기준을 밝히지 않으며 자신들에게 편한 대로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것입니다. 이 역시 중국 사업의 어려움 중 하나일 것입니다. 이렇게 위급한 와중에도 중국 공산당 고위부는 화웨이 하나는 반드시 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화웨이가 공산당 자금 줄인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봐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문제 중 중국 경제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것은 바로 실업입니다. 2002년부터 2018년까지 중간에 세계 경제 위기가 있었음에도 계속 안정적이었던 중국의 실업률은 정말 믿기 어려운 통계이지만 만약 사실이라고 가정한다면 작년까지는 중국 경제가 매우 좋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년 쏟아져 나오는 대학 졸업생들과 경기 하강으로 제조 위주로 발생하고 있는 정리해고 문제가 이제 서서히 수면 위로 떠오를 것입니다. 인프라 투자를 늘린다고 해도 당장은 반짝할 수 있겠지만 결국 악성 부채가 되기 쉽고 이제 도시화율이 60%에 도달했기에 향후 인프라 투자를 통해 장기적으로 중국 경제를 이끌어 나가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결국 선진국에 진입하지 못한 채 인당 GDP 1만 달러 정도에서 인구 보너스 기간을 지나치고 오랜 시간 동안 중진국에 머물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고령화 역시 중국 정부의 심각한 문제이며 정부의 재무적인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재정 수입 중 많은 부분이 보조금이라는 형태로 국영 기업 쪽으로 빠져나가서 공산당 고위 간부들의 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국영 기업의 효율성은 아무래도 민영 기업들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이는 장기적으로 중국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될 것입니다. 중국의 부동산 시장 역시 주의 깊게 바라봐야만 하는 부분입니다. 중국 부동산 시장이 서서히 냉각되면서 자산 디플레이션이 시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아파트는 2018년 말부터 수요가 급감하면서 공실률이 약 20%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약 10년 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당시 미국의 공시율은 10%였으며 1990년대 초 일본의 부동산 버블이 붕괴되었을 때는 13% 수준이었습니다. 물론 통계상으로 보면 올해 1월, 2월 부동산 개발 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11.6% 증가하며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다수의 전문가들은 정부의 인프라 투자 및 토지 취득 비용 지급으로 인해 통계가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 주요 70개 도시의 신축 주택 가격은 46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며 디플레이션 주장을 일축하고 있는데요. 이는 정부가 가격 상승을 틀어막은 베이징 등의 대도시는 보합이었지만 풍선 효과로 인해 삼선 도시들의 가격이 무섭게 뛰어올랐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난해에도 336개의 지방도시 중 약 200개 이상의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두 자릿수 이상 증가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앞으로 심각한 문제는 주택 가격이 떨어지는 순간 중국 경제가 치명상을 입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반면 미중 무역 협상은 전혀 타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이 내년에 재선된다면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 협상이 더 어려울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경고했습니다. 중국이 협상을 지연하면서 자신들에게 좀 더 유리한 민주당 출신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정권의 교체 없는 공산당에게 사용할 수 있는 전술인데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까지 16개월이나 남았는데 그때까지 중국의 일자리와 기업들이 견디기에는 긴 시간이며 중국의 공급망은 무너지고 돈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날 시진핑 주석은 중앙당교 간부 교육생 앞에서 중국이 맞이한 각종 투쟁은 단기적이 아니라 장기적이며 중국의 발전은 다양한 위험과 도전이 함께 부상하는 시기에 진입하고 있으며 싸우면 반드시 이긴다고 했습니다. 즉 중국은 트럼프 행정부와 협상을 원하는 수준으로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와 협상을 하고 싶지만 현재 미국의 경제 상황도 양호하고 중국으로서는 직접 미국 경제를 공략할 수 있는 카드가 마땅치 않아서 미국을 이긴다는 생각은 그냥 희망사항으로만 남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수출국 1위와 2위 국가 간의 무역 분쟁으로 인해 국가 경제에 피해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그동안 한국은 자본재를 수출하고 중국은 최종 조립하여 미국의 소비자들에게 공급해온 국제 무역 구조가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 그 밑바탕부터 철저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13대 수출 품목 현황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중국에 의지한 경제 성장은 존속될 수 없다는 강력한 신호로 받아들이고 동남아로의 진출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국은 미국이나 중국처럼 크고 강대한 국가가 아닙니다. 지금이야말로 서희의 지혜를 빌려 지속적인 국가의 발전과 안전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싶은 세계,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